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할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던 한국의 고도 성장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드문 성공 사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문턱에 오른 한국. 그러나 최근 국내외 석학들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거품 경제를 경험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붕괴 이후 장기 침체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정체, 혁신 둔화, 과도한 규제와 부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오늘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이와 유사한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위존 경제 구조입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높은 주거 비용은 젊은 세대의 소비와 창업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중심 성장의 한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의 부상, 보호무역 강화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수출 전략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이 일본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산성 혁신과 산업 다각화, 그리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단기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늦어질 경우 일본식 장기 침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아시아인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외국 석학들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돌파구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던 한국 경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왜 최근에 와서 성장 둔화라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Explained with Dom 이라는 유튜브 영상이고요. 오늘 목표는 과거 성공 요인이 뭐였고 또 지금 위기의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십 년간 고도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성장이 멈춘 듯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한국은행마저도 앞으로 10년은 거의 제로 성장, 아니면 그 이하. 심지어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할 정도니까요. 마이너스 성장까지요? 와.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부진이다. 이걸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그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는데 왜 이런 진단이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과거 한국 경제 성장하면 역시 재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들 말이에요. 정부 지원도 엄청났다고 하고요. 이게 큰 역할을 한 거겠죠? 물론입니다. 세금 감면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재벌 중심의 정책 지원이 아주 강력했죠.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아, 그런가요? 네. 생각해보세요. 아무 기반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서구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 핵심에는 사실 창조적 모방이라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창조적 모방이요? 네, 이게 그냥 베끼는 게 아니고요. 서구의 성공한 제품들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요. 그래서 더 좋게 그리고 더 싸게 만드는 거죠.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량이 아주 뛰어났던 겁니다. 아, 흥미롭네요. 단순 커피가 아니라 완전히 뜯어보고 분석해서 더 개선하고 재창조했다 이런 거군요. 그럼 그것 말고 또 다른 성공의 비밀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죠. 두 가지 결정적인 자원이 더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전력, 캡코가 수십 년간 거의 원가 이하로 공급했던 초저가 전기였어요. 아, 값싼 전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 그리고 높은 교육열, 또 그때 그 워커홀릭 문화라고 할까요? 이게 만들어낸 아주 풍부하고 질 좋은 그러면서도 저임금의 노동력이었죠. 아, 그렇군요. 노동력. 이런 기반 위에서 재벌들이 처음에는 섬유나 완구 같은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모방을 넘어서 혁신까지도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창조적 모방, 그리고 값싼 에너지와 풍부한 노동력, 이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낸 결과였네요. 그런데 그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동력들이 이제 대부분 사라졌거나 아니면 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변질이요? 네. 예를 들어 값싼 전기를 공급하던 한국전력. 이제는 뭐 막대한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더 이상 과거 같은 역할은 어렵죠. 인구는 오히려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 노동력 부족은 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 스스로의 변화. 이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재벌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혹시 과거의 그 헝그리 정신 같은 게 좀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는 성장 마인드셋이었는데 지금은 현재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데서 오는 기득권 마인드셋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기득권 마인드셋. 네. 예전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서 혁신하고 막 성장하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해외 경쟁자들을 막고 또 국내에 있는 혁신적인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좀 견제하는 데 힘을 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제품을 만들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 한 20년, 30년 전에 만들던 기술의 그냥 개량형 버전?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수치를 보면 2012년에 정부가 선정한 120개 핵심 기술 중에서 한국이 세계 1위였던 분야가 36개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이게 단 4개로 확 줄었습니다. 4개요?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과거에 한국이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쓰는 중국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죠. 그래서 한국이 거의 장악했던 시장을 지금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한국 경제 시스템은 과거의 그 성공 모델에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이군요. 변화가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왜 개혁은 이렇게 더딘 걸까요? 글쎄요, 이게 과거의 성공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성공 공식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게 이게 극도로 어려운 거죠. 성공의 덫 같은 걸까요? 그렇죠. 재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테고요. 정치권도 보면 뭐 장기화된 대립이랑 기능부전 상태잖아요.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두 분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한 국가가 그 눈부셨던 성공의 유산과 씨름하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과거의 공식 앞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네요. 값싼 에너지, 풍부한 노동력 같은 과거의 이점은 사라졌고 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의 역할과 태도마저 변했다는 점.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관성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격자로서 성공하도록 최적화되었던 시스템이 이제는 선도자가 되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네. 중국이라는 강력한 외도 경쟁뿐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이 내부의 저항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도전 과제와 또 변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 속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충격 혹은 외부적인 압력이 와야만 한국이 너무 늦기 전에 이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